백엔드로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엔드 유저와의 접점은 없는 서비스를 제가 이제 TMS에서 만들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백엔드 서비스만 만들다 보니까 뭔가 사용자 접점이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해서 LG전자로 옮겨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약 1년간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걸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했는데,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다 유럽에 팔고 한국에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변에서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병특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친구들과 함께 바로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그때 이제 소셜 커머스 로티프리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 저는 거기서 이제 CTO로 있으면서 이제 백엔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클라이언트까지 이제 풀스택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를 약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인수 제의가 들어와서 저는 이제 카카오의 인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2011년부터 약 5년 정도는 이제 카카오에 있으면서 정말 제가 꿈꿨던 엔드 유저를 위한 이제 서비스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기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카카오에서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최소 하나, 아니면 3개, 4개 정도는 깔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택시 이런 걸 제가 이제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요. 2016년에 이제 16년에 회사를 나와서 이제 루트원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 처음 창업할 때는 사실 블록체인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오랫동안 회사 생활도 했고 약간 쉬는 겸 해가지고 약간 캐주얼한 서비스를 만들다가 이제 2017년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년 전이죠. 1년 전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캐주얼한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거,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걸 찾아보다가 회사를 두 개로 쪼갰습니다. 하나는 AI 하는 회사, 하나는 블록체인 하는 회사. AI 하는 회사는 이제 다른 저희 회사가 분리가 됐고, 현재 이제 루트원이 블록체인 업계로 이제 뛰어들면서 블록체인에서 업계의 문제를 저희가 발견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과연 블록체인에는 그 당시에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일단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거래소에 가입해서 토큰이나 코인을 사고 파는 것 정도까지는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어려움을 느낀 건 ICO에 참여하면서부터였어요. 어떤 ICO를 참여하기 위해서 봤더니 가이드라인에 마이더 월렛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더 지갑을 처음 만들었는데,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키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블록체인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마이더 월렛을 사용하면서 과연 이 서비스를 우리 부모님이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식이 지금 이제 6살인데 6살 애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지갑만 앞으로 있다면 이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올 수 있는 일반 유저가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일반 그냥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거나 카카오 택시 호출하듯이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 자체가 커지기가 매우 어렵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뎁이라는 걸 그때 개념을 처음 알아가지고 뎁 개발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완전 기술도 새롭고, 기존에 있던 물론 이제 컴퓨터 전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백그라운드가 이제 베이직이 비슷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언어도 다르고 개발 환경도 매우 다르니까 실행 환경도 매우 다르고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다 모든 걸 공부하면서 이런 걸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사실 큰 비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반 유저가 쉽게 쓸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비트벨을 만들게 되었고요. 왜 하필 그 많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낼 수 있는 서비스 중에 왜 하필 지갑 서비스를 냈냐? 그 이유는 저희 팀이 생각하는 지갑의 포지션이 바로 이거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즉 토큰 이코노미가 적용된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갑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말이나 올해 초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암호화폐 서비스라고 하면 거래소밖에 사실 떠오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결국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단순한 거래뿐만이 아니라 실제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자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세상이 온다면 당연히 거래소가 아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 지갑이 만약에 복잡하고 어렵고 사용할 때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된다면 일반 사용자들이 토큰 이코노미가 적용된 서비스에 들어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엔 가입 단계에서 지갑을 설치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 지갑이 어렵다면 사람들은 서비스가 아무리 좋은 걸 이미 인지하고 있어도 서비스를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그냥 지갑 단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갑 서비스를 혁신을 해서 좀 쉽게 만들고 서비스들한테 저희가 저희 서비스 지갑을 연동해서 쉽게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플랫폼에서 먼저 개발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마이더 월렛이나 그 메타마스크처럼 데스크탑 기반의 이제 지갑들이 대세였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카카오에서 일을 많이 해보면서 결국에는 일반 사용자를 쓰기 위해서는 데스크탑에서 모바일로 언젠가 넘어올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넘어올 모바일이라면 미리 만들고 있는 게 낫겠다. 우리는 모바일 지갑을 먼저 만들자. 물론 추후에는 웹 지갑도 만들겠지만 일단 모바일 지갑을 먼저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발표 제목이 사용자 친화적인, 그러니까 사용성이 뛰어난 지갑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여러분들이 사용성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사용자의 목적이에요. 이 사용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서비스라도 다르게 구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만 해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특히 이제 거래소에만 코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왜 거래소 지갑에 코인을 안 두고 개인 지갑을 사용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고 다녔었거든요. 크게 두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저와 같은 경험, ICO에 참여하고 싶은데 거래소 지갑에서는 안 되니까 마이더월렛을 만들었다. 두 번째는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게 무서워서 개인 지갑을 만들었다. 사실 어쨌든 결론은 개인 지갑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 두 부류의 목적은 달랐죠. 한쪽은 투자용, 한쪽은 보관용이었습니다. 이 보관용 지갑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월렛을 사용하는 게 가장 보관하기 좋죠. 왜냐면 키 관리도 제가 직접 하고 하드웨어니까 해킹당할 염려도 없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대답이 대부분 다 투자용이었고 보관용, 그러니까 코인 해킹이 무서워서 하드웨어 월렛 산 사람보다는 ICO에 참여하기 위해서 개인 지갑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러면 비트베리도 투자자들을 위한 지갑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보관용을 위한 지갑은 사실 하드웨어 지갑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모바일 지갑이. 그래서 저희는 투자자용 지갑, 그래서 투자자용을 위한 지갑이라면 거래소 연동도 되고 시세도 잘 표현해주고 갑자기 시세 올라가면 알림도 주고 지금 팔아라, 지금 사라 이런 것도 해주면서 투자자들이 정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갑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비트베리를 처음 기획하면서부터 출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몇 개월 동안 걸렸었는데 그동안 암호화폐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저희가 출시할 수 되니까 투자자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상태로 내면 이제 크진 않은 거죠. 투자자를 위한 지갑이었는데 투자자가 없으니까. 그럼 왜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졌을까? 이 고민을 엄청 하기 시작했어요. 왜 암호화폐 가격이 분명히 내가 작년 말에 암호화폐 업계에 딱 들어올 때 업계 사람들이 만나면 성호 씨 내년만 돼도 우리는 이제 코인을 결제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코인으로 게임도 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1년만 기다리면.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더 중요한 게 본 건 투자도 중요하고 보관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이 코인을 실제로 사용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베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당연히 추후에는 이제 투자용 지갑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최대한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갑 그리고 서비스들이 실제 만들어져서 우리 서비스와 연동돼서 사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실제 사용되는 지갑을 만들자. 이게 지금 저희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지갑에 대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그런 개인 지갑, 마이더월렛이나 메타마스크처럼 키 관리를 사용자가 직접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베리처럼 키 관리를 사용자에게 하지 않고 이제 지갑을 개발한 서비스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블록체인 업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약간 선호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바라봤던 건 일단 사용성이었기 때문에 사용성 측면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둘 다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메타마스크나 그 마이더월렛처럼 사용자 키를 개인 키를 사용자에게 주는 지갑, 모바일 지갑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뿌려보고 지금 비트베리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뿌려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 키를 사용자에게 넘겨서 이제 관리하게 하는 그런 지갑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일주일이면 사실 왜냐면 서버가 필요 없거든요. 서버가 필요 없고 보안에 대한 이슈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사용자한테 넘기면 되니까 알아서 잘 관리하세요. 하지만 이제 비트베리 같은 서비스를 만들려면 보안을 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만 3개월이 걸렸어요. 사실 개발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쓰게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성이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사용성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목적에 특히 투자 목적이나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현재 비트베리 모습을 더 좋아했죠. 더 쓰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이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트베리 스크린샷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전통적인 개인 지갑과는 매우 다르고 오히려 반대로 전통적인 그냥 일반 웹 서비스나 앱 서비스와 되게 유사합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시작을 해서 전화번호 인증받고 송금용 핀코드만 설정을 하면 여러분들의 개인 지갑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송금을 하는 경험도 저희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의 송금이라는 것은 긴 주소를 어디선가 복사해서 설마 타이핑 하시는 건 없겠죠. 그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제 전송하는 건데 사실 그 주소라는 것이 주소만 알려주지 이 주소가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그 사실 연결고리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덴티티를 앞에 내세우고 너가 어떤 사람한테 코인을 보내고 싶으면 그 사람을 찍어서 보내는 게 맞다. 사실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이 이미 해봤어요. 토스라든지 카카오페이에서 연락처 기반으로 이제 송금하는 경험을 이미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컨셉을 그대로 가져와서 암호화폐 지갑에 컨셉에 이제 추가를 한 거고요. 사실 키 관리를 이제 서버에서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안을 신경 쓸 거냐? 거래소들 막 털리고 있는데 너네는 안 털릴 거 아니야? 털릴 것 같았어요. 되게 무섭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업비트 자회사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봤을 때 거래소 중에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였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이제 거래소가 있긴 한데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사업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도 업비트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보안이 튼튼한 거래소다. 저 거래소의 노하우만 있으면 안전한 지갑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업비트 분함을 찾아가서 사실 노하우를 달라고 하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줘야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했죠. 돈 좀 주세요. 투자해 주세요. 하면서 업비트 자회사로 들어가면서 대신 업비트의 노하우도 저희가 함께 습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나무 자회사로 들어가면서 거의 이제 한 달간은 업비트 팀과 같이 일하면서 저희가 업비트 지갑도 만들고 하면서 업비트 노하우를 많이 흡수를 해서 이제 비트베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자회사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어떤 회사에 지분을 51%나 주고 자회사를 편입된다는 거는 결정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회사를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에 이제 넘기는 거니까. 하지만 결국에 저는 서비스가 더 잘 되고 더 보안이 중요하고 사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만들려면 이 선택이 매우 좋았다고 봐요. 저희가 정말 업비트에서 같이 일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만한 그런 노하우들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트베리를 만들고 나서 아무리 저희가 노하우를 습득을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완성품 자체는 서랑 다르잖아요. 다른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화이트에코 데프콘에서 4회 연속으로 우승했던 티오리에게 검수를 받습니다. 한주푼 하는
검수기가 아니라 엄청 비싼데 어쨌든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안 검수를 받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코드에 취약점이 없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서비스고 하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만 하드월렛으로 보관하고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자산은 콜드월렛으로 뺍니다. 콜드월렛은 이제 전혀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된 그런 지갑이죠. 이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자분들이라면 사실 다 들어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사실 보안이라는 것이 엄청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미 알려진 것들을 잘 방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 난독화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사실 코드 난독화를 한다고 해서 보안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디컴파일 해보고 이제 해킹을 시도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약간 의지는 조금 꺾어놓을 수 있죠. 약간 시간을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SSL 피닝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미드메 어택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서버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서버 개발자분들이라면 당연히 하셔야 할 것들 VPN으로 보호하고 AWS 콘솔 접속할 때도 그냥 패스워드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팩터 인증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IP 화이트 리스트 등록해서 다른 데서 이제 IP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되고요. SSH 접속할 때도 단순히 이제 뭐 패스워드로 접속하시면 안 되고 인증서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원래 패스프레이즈 같은 거 당연히 쪼개서 분산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하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저희가 HSM을 도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빅스베리의 백엔드 아키텍처인데요. 사실 뭐 크게 뭐 이것만 가지고 도대체 뭔지 알기는 사실 크게 알기는 어려워요. 되게 앱스트랙트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 이제 백엔드부터 설명드리자면 다른 지갑과는 좀 다르게 저희는 노드를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 노드와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아이코이나 이오스, 클레이튼, 람다 이런 이제 메인네트를 쭉 붙여나갈 예정이에요. 그렇게 서로 다른 이제 메인네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앱스트랙션하는 모듈이 이제 원래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듈에서는 이제 이런 메인넷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뽑아내서 예를 들어 블록 인덱스를 한다거나 키 사이닝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상 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원래 계속 생성해주는 그런 워커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원래 서비스로 저희가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전통적인 그냥 일반 그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쪽은 좀 더 이제 블록체인에 스페시픽한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서비스 쪽에 노출한 건 약간 앱스테이션이 되어 있고 서비스 쪽에 들어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웹 서비스나 앱 서비스 만들 때 백엔드 만드는 그런 API 서버입니다. 그래서 유저 인증이라든지 유저와 원래 매핑하는 거 그리고 마켓 프라이스 트레이싱 하는 거 그리고 거래 매니징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백엔드를 이제 비트베리 API를 통해서 비트베리 iOS, 비트베리 안드로이드가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비트베리뿐만 아니라 이제 서드 파티를 위한 API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드 파티 API도 저희가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저렇게 프론트엔드부터 이제 백엔드까지 저희는 항상 이제 보안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개발적으로 이제 사용성으로 그래서 UI UX 쪽으로는 이제 사용성이 제일 중요하고 백엔드 개발 쪽으로는 저희는 보안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드 파티를 위한 API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드 파티를 위한 API는 누가 사용하냐? 이제 토큰 이코노미를 제공해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API를 현재는 이제 버전 여기 보여드린 건 버전 1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버전 2가 출시가 될 예정이고 저희가 파트너사들한테 API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발자분들이 보기 쉽고 사용하기 쉽게 전달을 할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항상 사용성에서 고민하기 때문에 엔드 유저의 사용성뿐만 아니라 개발자분들의 사용성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API 페이지가 어떤 개발자분들에게는 익숙한 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스웨거로 만들어진 거고요. 스웨거로 만들어졌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해서 이 웹페이지에서 바로 이 API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절반 정도 왔네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분들이 좀 재밌을 만한 모르겠어요. 저는 재밌었는데 개발자분들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몇 가지 이제 개발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갑 서비스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컨텐츠를 되게 많이 생성해요. 그리고 일반 앱들과도 다르게 사용자별로 컨텐츠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용자가 100명이면 100개 이상의 컨트랙트, 사용자가 10,000명이면 10,000개 이상의 컨트랙트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가입할 때마다 컨트랙트를 생성하면 보통 컨트랙트를 저희가 생성할 때 0.012더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평균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제 덱 개발이나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날은 갑자기 네트워크가 이제 폭발하면서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0.1이더까지 올라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한 명 가입할 때 원화로 따졌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한 명당 5만 원씩 드는 거예요. 가입자가 들어오면 지금은 이제 10,000원을 줄어들었으면 가까이 그렇지만 어쨌든 몇 달 전만 해도 한 명 가입하면 5만 원씩 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사실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회사가 사용자 들어오면 기뻐야 되는데 사용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제 수수료를 모니터링 하다가 수수료가 낮아지면 워커를 막 돌려가지고 미리 컨텐츠 쫙 생성해 놉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가입자들 들어오면 그걸 컨텐츠 이제 매핑 시켜주는 그런 약간 꼼수 아니면 꼼수가 노하우 그런 걸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갑이니까 모든 ERC20 토큰을 지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 출시 전이었어요. 되게 다행이게 출시 전에 발견한 건데 출시하기 전에 이제 웬만한 유명한 ERC20 토큰들은 하나하나 다 이제 입금해보고 출금해보고 이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어떤 특정 오미세구가 출금이 안 되는 거예요. 출금할 때마다 실패가 납니다. 이거 지금 버그다. 이거는 다행이다. 그나마 좀 다행이죠. 출시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잡고 출시하자 했는데 하루 종일 아무리 코드를 봐도 도저히 우리 쪽 코드에서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토큰도 다 잘 나가는데 왜 오미세가 안 나가지? 자, 위에 있는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RC20 인터페이스예요. 저 트랜스퍼라는 함수를 보면 리턴 값으로 불리한 값을 리턴합니다. 이 트랜잭션이 이 트랜스퍼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오미세구가 채택한 인터페이스를 밑에 건데 보시면 트랜스퍼 함수에 리턴 값이 없어요. 리턴 값이 없으면 자동으로 리턴 제로가 옵니다. 리턴 제로가 온다는 건 저희는 false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출금을 다 저희는 false로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이런 변종적인 ERC20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출시 전에 알아서 좀 다행이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라이언트를 어떤 걸 쓸 것인가? 당연히 개발 처음 시작할 때는 게스트를 사용했어요. 그냥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공부할 때 게스트가 가장 많이 쓰고 있었고 레퍼런스도 제일 많고 하니까 저희도 당연히 의심 없이 게스트 사용해야지 하고 게스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트레이스 트랜잭션? 그러니까 트랜잭션의 그 내부 상세 스마트 컨트랙트로 실행된 여러 가지 이제 트랜잭션이 있을 때 게스는 약간 그 트랜잭션의 요약본만 리턴 값으로 알려주고 헤리티는 그 상세 스텝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도 다 알려줘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시행되면서 중간에 출금된 것까지 헤리티는 알려주는데 게스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EOA에서 그러니까 유저 월렛에서 어느 곳 거래소로 한번 보내보세요. 이더를. 그럼 당연히 거래소에서 몇 분 있다가 입금됐습니다. 알림이 뜨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나 만들고 여러분의 지갑에서 이더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그 거래소로 들어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거래소는 이걸 인지하고 잔고에 반영해주는 반면 어떤 거래소는 못 받아줍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받아주는 거래소는 페리티 쓰는 거예요. 못 받아주는 거래소는 게스를 사용하고 있거나 페리티를 쓰면서 트레이스 기능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그 트랜잭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그 입금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게스가 아닌 페리티로 이제 변경하는 작업을 출시할 때는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거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에는 모든 그 출금을 그냥 EOA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출금하는 기능을 넣었어요. 이더도 마찬가지고 토큰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출금하도록 했어요. 그게 더 비용 절감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테스트 해봤는데 어떤 거래소는 저희 비트베리에서 이더를 보내면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 문제 때문인 거죠. 아마 그 거래소에서는 게스를 사용했거나 페리티를 사용하면서도 트레이스를 사용 안 하고 있거나 업데이트는 잘 받아줍니다. 업데이트가 아닌 다른 거래소 한번 시도 한번 해주시면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비트베리가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사용이 되긴 하지만 파트너사들, 그러니까 즉 회사 저희 서드파티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UDC 컨퍼런스장에서 지퍼라는 P2P 금융 토큰이 에어드랍을 오프라인에서 실시했습니다. 약 15분, 20분 사이에 거의 200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에어드랍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큰을 발행해서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기존 같았으면 그 사용자들한테 이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긴 좀 이상하니까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메일 주소를 받아 적은 다음에 이제 행사 끝나고 나서 이메일을 쫙 뿌려서 이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회신이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해줄 텐데 비트베리는 전화번호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미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전화번호로 송금을 하면 그 사람에게 비트베리 푸시가 가고요. 비트베리를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전화번호로 송금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SMS 문자가 갑니다. SMS 문자가 가서 비트베리 설치 가이드부터 쭉 알려줘요. 그래서 지퍼가 오프라인에서 사용자들에게 전화번호만 수집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에어드랍을 했던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10월에 있었던 모스트랜드 더 옥션. 사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조금 기사를 찾아보셨던 분들은 모스트랜드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많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례였냐면 모스트랜드는 그 당시 이 모스트랜드 더 옥션이라는 모스트랜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AR 부동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브루마블 같은 건데 실제 존재하는 부동산을 가상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사용자끼리 거래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처음에 이제 ICO 모집을 할 때 사용자들이 마이더월렛이나 이런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 문의사항을 엄청 많이 넣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출시할 때 약간 두려운 거죠. 또 게임을 출시하면 지갑에 대한 그런 응대가 고객 문의가 엄청 많겠구나. 이걸 또 어떻게 다 응대하지? 개발할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모스랜드에서는 처음에 자체 지갑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자체 지갑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갑을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키 관리를 사용자에게 하는 순간 사용성은 떨어지고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키를 관리하자니 좀 무섭고 기술적으로도 어떤 노하우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모스랜드에서 그 당시에 자체 개발하고 있던 지갑이 있었는데 비트베리를 알고 나서 자체 개발하고 있던 지갑 드랍하고 저희 비트베리와 연동을 했어요. 비트베리를 연동해서 훨씬 더 그 로드맵보다 좀 빨리 일단 더 옥션이라는 게임을 출시할 수 있었고 출시하고 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모스트랜드 사용자가 저희 비트베리에 가입해서 좋았고 모스트랜드 입장에서는 빨리 출시해서 사용자에게 게임 출시할 수 있어서 좋았고 모스트랜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어려웠던 지갑이 아닌 쉬운 지갑 사용해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윈윈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출시된 에어드랍 라이브라는 서비스인데요. 아타르 에드라는 마케팅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마케팅 회사에서는 기존에 개발팀이 있긴 하지만 블록체인 개발팀은 없었어요. 그냥 앱 개발팀, 웹 개발팀, 뭐 백엔드 이런 개발팀이 있었지만 블록체인 개발팀은 없었는데 이 컨셉이 뭐냐면 블록체인과 관련된 퀴즈를 내고 그 해당 블록체인 퀴즈를 맞추면 그 해당 코인을 사용자에게 에어드랍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결국엔 지갑이 필요한 거죠. 지갑을 또 개발하자니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트베리를 사용했죠. 그래서 비트베리를 사용해서 이번 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라는 교육 대학원이에요. 교육기관에서 토큰을 발행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ICO 당연히 교육기관에서 토큰을 발행한 거기 때문에 ICO는 진행하지 않았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기존의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에어드랍을 토큰을 나눠줬어요. 토큰을 분배하고 이 토큰을 가진 재학생과 졸업생은 교내에서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온라인 수강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런데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다 블록체인을 알고 뭐 지갑을 설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비트베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베리 가입해서 커피도 사 드시고 온라인 수강도 하시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런 식으로 사례를 하나하나 다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중으로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카테고리를 좀 추려서 해봤어요. 그래서 한 카테고리당 최소 1개, 많으면 3개, 4개 정도의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2019년에 이제 꽤 많은 서비스들이 출시될 거고, 이제 2020년에 더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이제 암호화폐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부의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아 너네 망했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얄밉게. 근데 업계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파트너들이 늘어나고 꾸준히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여전히 이 업계가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드파티 입장에서 빅티베리와 어떻게 연동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스웨거로 보여드렸던 V1이라는 첫 번째 버전의 API를 전 세계 최초로 처음 사용하신 모스랜드의 조영대 개발자님이신데요. 인터뷰 영상을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왔습니다. 풀 영상은 유튜브에서 빅티베리 검색하세요. 어쨌든 이 인터뷰의 그 답변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자체는 이거예요. 빅티베리 API를 쓰면서 정말 편했다고 느꼈다. API가 매우 깔끔 명료하게 잘 구현되어 있고 쓰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모스랜드와 이제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가장 이제 이 조영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API를 설계했기 때문에 당연히 쓰기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스랜드와 연동되어 있는 걸 이제 다른 파트너에게 들고 가서 함께 연동합시다라고 했는데 약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모스랜드와 저희 사용자를 연동시켰던 방법은 전화번호 기반으로 연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파트너들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와 우리 서비스를 연동하는 방법 사실 개발자들은 이거지 하고 바로 떠올릴 텐데 오어스죠. 오어스를 바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름은 빅티베리 커넥트로 지었어요. 빅티베리 오어스 하면 개발자들밖에 몰라가지고 좀 대표님들한테도 좀 저희가 소구를 하기 위해서 빅티베리 커넥트라고 만들었는데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만약에 서비스가 있어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지갑을 연동해야 된다고 했을 때 빅티베리 연동 버튼을 하나 노출시킵니다. 그 빅티베리 연동 버튼을 누르면 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이제 빅티베리 앱이 떠서 특정 서비스를 연결하시겠습니까? 사용자의 동의를 받죠.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보신 카카오톡 연결하기라든지 페이스북 연결하기 이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연동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냐? 서비스에서 빅티베리 사용자의 잔고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랜잭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동의를 받았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잔고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의 잔고에 따라서 보상을 다르게 줄 수도 있고요. 단순히 이렇게 근데 리딩하는 것만으로는 읽어오는 것만으로는 서비스가 완결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빅티베리 커넥터에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에게는 빅티베리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API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말로 빅티베리 TX라고 있는 게 아니고 빅티베리 트랜잭션입니다. 스크린샷을 보시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에서 아이템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아이템을 판매하는데 어떤 100토큰의 구매하기 버튼을 노출시키고 100토큰의 구매를 딱 누르는 순간 빅티베리 앱에 푸시가 와서 이게 딱 뜹니다. 지금 어느 특정 서비스에서 얼마큼의 토큰을 출금하려고 요청했는데 너 맞아? 너 확인해. 사용자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핀코드 입력이라든지 지문인식 이런 걸 통해서 사용자의 인증을 통하면 그때 이제 출금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근데 사실 이런 연동 시나리오만으로 사실 대부분의 많은 서비스들이 커버가 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서비스들이 남아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사용자 입장에서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쇼핑몰에 들어가서 생수를 하나 삽니다. 그러면은 생수 하나 사는데 10토큰 든대서 10토큰을 딱 눌러서 빅티베리 떴어요. 떠가지고 지문인식 하는 거 어렵지 않죠? 누구나 이 정도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게임을 한다고 쳐봐요. 골드가 있어요. 골드로 물약을 샀는데 빅티베리 갑자기 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죠. 게임의 몰입감을 확 떨어뜨리죠. 이 사용성이라는 건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실제 물건을 구매할 때와 게임상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사실 기술 스펙, 그러니까 백엔드로 봤을 때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용자한테는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뭐냐? 빅티베리와의 연동이 없이 서비스에서 자체적으로 지갑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키 관리를 그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키 관리 직접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블록체인 키 관리를 한다는 건 웬만한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함부로 시도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노하우가 있으니 그 노하우를 비트비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서비스에서 쓸 수 있게 저희가 키 관리 서비스도 같이 제공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어떤 트랜잭션을 요청하면 어떤 유저와 트랜잭션을 이렇게 내려주면 저희가 키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키를 가지고 있고 그 트랜잭션을 가지고 와서 키로 사인을 한 다음에 그 사인된 트랜잭션을 다시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드리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비트베리였고요. 자, 앞으로의 비트베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매우 필요한 ERC7일 지역이죠. ERC7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게임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는 매그니스 그리고 AR 부동산 게임을 만들고 있는 모스랜드와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쉽게 ERC7을 핸들링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추후에 거래소 연동을 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토큰을 간편 구매, 간편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고 현재 저희가 내부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DB로만 저희가 잔고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투명화하기 위해서 람다 사이드 체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베리의 모습은 이제 개인이 쓰는 지갑의 모습인데 저희가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베리 앱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을 때 여러분 서비스의 브랜드를 넣고 싶은 사용자들이 있어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트베리 브랜드 말고 자기네 브랜드를 가져가고 싶어요.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화이트라벨 SDK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거래소 안에 많은 토큰이 쌓일 텐데 그 토큰들 사이에서도 쉽게 여러분들이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교환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지갑이니까 오프라인 결제 돼야겠죠. 머천트 확보가 중요한데 저희가 다 머천트 확보할 수 없으니까 스포카나 다나처럼 기존에 머천트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오프라인 결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될까 말까 하고 있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시큐리티 토큰에서도 저희가 꾸준히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법이 된다면 규제가 생긴다면 저희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